자, 지난 시간에 중국의 개항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 뭐 잠깐만 섭습하자면 뭐 중요한 건 1차 아편전쟁과 2차 아편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 아편전쟁은 청나라와 싸워가지고 청나라가 크게 패배했고, 그 다음에 난징조약이 체결되면서 불평등조약 체제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불평등조약의 내용들 간단하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항구를 갖다가 5개 정도 열었다. 광저우를 포함한 5개 항구를 갖다가 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홍콩이 할양됐다는 거. 홍콩. 지금 다시 중국 돌아간 홍콩. 그 다음에 또 그 난징 조약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호문 추가 조약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영사 재판권 인정, 그다음 최혜국 대우 이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맺어져 가는 어떤 불평등 조약 체계라는 게 이때부터 처음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까? 처음 생겼고, 2차 아편 전쟁은 어떤 계기로 일어났다 했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영국의 어떤 그 무역 불균형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였고, 텐진 조약의 구체적 내용은 쌤이 설명 안 했지만, 쌤이 강조했던 건 뭐였어요? 베이징 조약이었지. 맞죠? 확대됩니다. 확대돼서 봐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쌤은 그냥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하고 있어. 작은 화면으로. 어쨌든, 쌤 조그만 화면으로 보고 있었던 거지, 이때까지 당신들? 헐, 변재희씨. 이게 크게 볼 수 있어. 당신들 얼굴 볼 필요 없잖아요. 친구들 얼굴. 다 싹 다 치우고 쌤 얼굴 크게 해서 보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에도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습할 수 있게 올려놓을게요. 다른 방구도 다 찍었어. 그리고 지금 하는 이 수업이 학교에 지금 와이파이가 안 되는 바람에 내 데이터 쓰고 있어요. 1시간 찍을 때마다 1기가씩 날아갑니다, 지금. 오늘 4시간 들어있으니까 4기가 써야 돼. 내 20기가 와이파이 20기가 한 달 20기가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오늘만 거의 5분의 1을 써버립니다. 알겠어요? 큰일 났어. 이거 한 달 버틸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계속 학교 오고 불안정하면 어쩔 수 없죠. 다른 반 쌤들 수업이 되게 그럼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수업은 나는 괜찮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다 대비하고 있어가지고. 자, 다시 돌아가지고. 자, 2차 아편전쟁은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이 당시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청나라가 싸운 전쟁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 당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베이징 조약을 청나라와 체결하게 되고, 새로 획득한 영토가 어디였다고? 바로 연해주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포인트들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한국사와 연관이 되는 포인트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주변국이라 하면 강대국 하면 어떤 나라 있어? 지금 그 당시 19세기 초반마다로 청나라가 다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청나라가 다였는데 이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우리와 국경을 맞닿게 된 거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2가지 큰 전쟁을 치르게 되지. 맞죠? 첫 번째가 청일전쟁이었지. 1894년 청일전쟁이었고, 그 하나 마지막이 바로 뭡니까? 1904년에 일어났던 로일전쟁. 전부 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요. 자, 오늘은 일본의 개항에 대한 얘기인데, 일본의 개항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 하려면 너무 어렵고요. 일본사는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아.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고, 우리 한국사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개항하는 과정만 설명하고, 이제 다 뒤에 있는 이야기,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나오죠? 그걸로 넘어가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될 것 같아요. 이제 19세기 조선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오늘 수업 끝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일본의 개항정. 이거 하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어. 하다 끝났나? 아예 안 했나 모르겠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본도 이 당시에는 이 막부라고 하는 통치체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막부 또 이해하려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막부는 군인이 통치하는 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당시 군인의 최고 통치자 쇼군이라고 불렀거든요. 쇼군. 횟집 이름 같죠? 알겠습니까? 쇼군이 지배하는 체제를 갖다가 막부 체제라 부르고, 에도 막부라 부릅니다. 그 쇼군이 있었던 데가 지금 도쿄. 알겠습니까? 지금 일본의 수도죠. 거기 옛날에 이름이 에도였습니다. 오케이? 일본의 원래 지금 도쿄라고 하는 곳이 옛날 이름이 에도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쪼god이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에도 막부는 에도에 있었던 막부 정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 250년간 지배하고 있었던 거야.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이 막부를 말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또 외국에 대한 무역에 대한 기본 정책은 쇄국 정책이었어요. 쇄국 정책. 말 그대로 이 쇄국은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맞죠? 우리 흥선대원군께서 추구하셨던 외교 노선이었죠. 나라를 닫아 건다. 알겠습니까? 청나라 빼고는 무역을 하지 않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이 당시에는 외국과의 무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국선 격퇴령.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일단은요, 얘들아, 내 목소리만 듣고 나중에 필기는 나중에 하세요. 유튜브에 어차피 올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국선 격퇴령. 다시 말하면 이 일본 해안가에 접근하는 배들, 이국선이면 뭡니까? 그러니까 뭐 확인되지 않은 배들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뭐 서양 배들 뭐. 그 배들은 전부 다 격퇴시켜버려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었단 말이야. 단! 한 나라만은 무역을 허락했었어. 알겠습니까? 이 외국인 중에서 일본에 와서 무역을 허락했던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는 제외. 알겠습니까? 이 네덜란드는 이 당시 일본과 공식적으로 무역을 하고 있었던 나라였었어요. 놀랍게도. 네덜란드는 왜 허락했는지 알고 있지만 설명하지 않을래요. 수업이 또 딴 데로 갑니다. 너무 많은 게 많아가지고 쌤은 설명하다가 이딴 데로 갑니다. 알겠어요? 자,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이 외국 배들이 일본에 접근하면 전부 다 격퇴시켜버려라 하는 게 이국선 격퇴령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정책을 갖다가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정. 이 정책을 수정하게 됐던 계기가 뭐였을까? 이것까지 설명했는데 기억 안 나. 여기까지 보통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정책을 갖다가 수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 얘들아. 서양 애들하고 싸웠으면 연락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걸 깨달았던 계기가 뭐였을까?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중에 전쟁 있죠. 맞아요. 아편전장. 맞아요. 임강원. 빨리 쓴다고. 아편전장! 네. 아편전쟁입니다. 2차 아편전쟁이 아니라 1차 아편전쟁이야.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1차, 황지훈. 이런 채팅창에 참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알겠습니까? 수업에 참여하는 채팅은 정말 환영합니다. 알겠어요? 자, 1차 아편전쟁은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조선과 일본에 동시에 전해졌던 소식이긴 하지만 조선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다고. 그냥 뭐 청나라 괜찮다고 하니까 뭐 괜찮겠지. 청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거대한 강대국이잖니. 저 나라가 설마 망하겠어? 하고 있었던 거였고, 일본은 이 당시에 일본에 내항하고 있는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 가지고 이 아편전쟁 소식을 듣게 됐거든. 그 당시 그 청나라가 어떻게 패배했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들었습니다. 막부 정부가. 당연히 서양 애들하고 싸우려고 했을까? 이걸 철수했을까? 그렇죠. 외국 배에다가 함부로 대포 쐈다가 우리 망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을 갖다가 수정하게 된 계기는 1차 아편전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배와 서양 세력과의 충돌을 기피하려고 했었죠. 막부 정부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건이 터진 거야. 1853년에 찾아왔어. 누가 찾아왔냐면 페리가 왔어요. 페리. 내항. 페리는 미국인입니다. 아메리칸. 알겠어요? 미국인이라 이 페리라고 하는 이 미국인이 상선과 대포를 이끌고 상선뿐만 군함을 이끌고 일본에 찾아온 거예요. 욕하면 안 돼. 나쁜 놈 뭐 일본 찾아갔는데 뭐. 자, 이 페리라는 애가 동아시아에 찾아온 거야. 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이 에도까지 와가지고 개항을 요구하러 찾아온 겁니다. 항구를 열어달라고. 이해됩니까? 뜬금없이 53년에 페리가 띵 나타나가지고 이 에도만 도쿄 앞바다입니다. 그게 나타나가지고 열어 항구. 오케이? 스미마생 뭐 그랬겠죠. 일본은 스미마생. 나는 아직 항구를 열 수 없어. 아니 진짜 대포를 쏠 수 없고 이 아편전쟁 소식을 들었으니 전쟁을 할 수 없으니 이 막부 정부는 전쟁을 피하려고 일단 페리가 왔을 때 이 페리의 항구의 개방 요구에 대해서 1년 뒤에 막부 정부와 협의해가지고 결정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만 해주고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말이 통했나? 돌아갔어요. 알겠습니까? 갔어요. 네, 돌아갔어. 그래서 진짜 1년 뒤에 그대로 찾아옵니다. 미국인들이 약속은 잘 지키나 봐. 알겠어요? 1854년에 다시 또 페리가 찾아와요. 너 1년 뒤에 오라 했으니까 1년 뒤에 왔어. 어떻게 할 건데? 이 당시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개항했을까? 안 했을까? 해요. 알겠습니까? 개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맺어진 조약이 뭐냐면 미일, 이일, 하친, 조약 이가 하는 거야. 자, 이게 봐봐 얘들아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거는 사실 이거 뭐 교과서에서 이런 건 다루진 않지만 역사를 재밌게 하려면 이런 걸 이제 좀 분석적으로 좀 이해 봐야 돼요. 물론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역사 공부를 당신들한테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지만 당신들이 찾아내기 힘들어. 중국의 개항과 일본의 개항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차이점. 구현우 씨 어디 갔나? 구현우 씨. 오타? 괜찮아. 쌤은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쌤은 신세대 옛날 말이구나. 그냥 아프리카 방송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 들을 수 있어요. 자, 얘들아, 중국의 개항과 우리 배웠던 중국의 개항과 일본의 개항 과정에 간단하게 했지만 이 개항한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미일 화신족이 미국에다가 개항한 거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생각해? 도윤씨, 오타치는 도윤씨. 응? 뭐가 차이인 것 같아요? 중국은 강제로 한 거도 맞지. 이것도 뭐 강제 아닌가? 뭐 여러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전쟁. 구현우 역시 잘했어요. 잘했어. 쌤이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일본은 전쟁 없이 개항한 거야. 잘했어요. 황지훈 씨는 이제 이런 정답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 포인트를 잘 짚으면 역사가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잘 봐봐. 이제 두 나라가 개항하는 과정을 먼저 보고 우리의 개항 과정을 배울 거라고. 청나라는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겪으면서 개항을 한 겁니다. 전쟁 치면서. 맞죠? 근데 막부 정부는 이 청나라의 개항 과정을 보면서 되게 쫄았잖아. 전쟁했다간 자기들이 망할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 때문에 그냥 이런 위협에 찾아와가지고 열어! 하니 그냥 문 연 거잖아. 근데 생각 도둑놈이 갑자기 문 앞에 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 이러면 문 열어줍니까? 당연히 저항해야 되지. 또 뭐야 꺼져! 이렇게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 일본은 서양과 전쟁을 피하려고 전쟁 없이 그냥 개항해버린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무능함을 보여준 거죠. 무능함. 막부가 이 당시 막부라고 했잖아. 이 막부가 외국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그걸 보여준 거야. 이게 밑에 있는 지배를 받는 이렇게 어느 나라나 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야. 이 에도 막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불만 세력들. 걔네들이 봤을 때는 이 막부 정부가 정말 무능해 보이고 쟤네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라고. 자, 우리가 이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일본은 이 이후에 이 막부가 붕괴돼 나가요. 물론 이 외국한테 침략받아서 이제 붕괴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무능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내부 안에서 쟤네들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부 만들어버리겠어. 그게 뭘까? 한 번은 들어봤을 거야. 메이지 유신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이지 유신은 동아시아 시간에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거지만 하여튼 이 메이지 유신 세력들은 서양에 굴복해가지고 이렇게 허약하게 개항하는 이런 이 막부 정부를 갖다가 비판하고 그 다음에 정부를 개혁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 모델을 또 일본은 또 서양 모델을 채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메이지 유신이고 청나라는 이렇게 이 외국 세력에 저항했지만 패배했죠. 계속해서 패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서양식의 어떤 개혁이 시작되긴 했었어요. 그게 계기는 뭐였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깨닫게 된 건. 스스로 깨닫게 된 건 뭐였습니까? 데이터가 얼마 안 남았대요. 큰일 났다. 내 에그 어떡해. 야, 2차 아편전쟁이라 그러잖아. 맞지? 그 수도가 박살나고 난 뒤부터 자기 스스로 허약함을 깨닫고 이제 스스로 개혁해 나가기 시작하지. 이제 이게 양무운동이라고 우리 전에 설명했죠. 맞죠? 이제 우리가 한국사에서 우리도 1876년에 개항하고 난 뒤에 막 나름대로 개혁을 하기 시작하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온건개합하는 청나라의 모델을 채택해가지고 막 따르려고 했었고
뭐 급진기아파, 김옥균 같은 경우 맞죠? 걔네는 일본의 모델을 따라하려 했었고 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가 맞는지는 나중에 우리 알게 됐죠. 자, 어쨌든 일본 이렇게 개항하게 되고, 자, 그리고 1858년 글자가 이상하지만 1858년에 또 한 번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맺었던 조약을 갖다가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불러요. 자, 얘들아, 우리가 난징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배우잖아, 맞지? 불평등 조약을 배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미국과 맺은 이 조약들 전부 다 평등한 관계일까, 불평등한 관계일까? 그렇죠.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계속 강조하지만 내용 자체가 불평등한 거라고.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은 이 미일 하신 조약을 맺을 때 이제 처음에는 2개의 항구를 개항했어요. 2개의 항구. 시모다, 하코다테. 알겠습니까? 2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거 이제 뭐 미국 차이점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2개 항구는 뭐 상업적 거래도 있었겠지만, 미국이 뭔가 이제 뭐 물을 얻거나 아니면 뭐 석탄 같은 거 채워주고 하는 그런 어떤 기한지로서의 어떤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본격적인 어떤 통상조약이야. 통상이 뭘까요? 통상은 무역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역조약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더 많은 항구를 개항하게 되지. 알겠습니까? 3개를 더 개항해가지고 나중에는 미국에게 5개 항구를 열게 돼요. 항구.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과정이 일본에서 가지고 개항 과정이었던 거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강화도 조약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야. 강화도 조약을 설명할 때도 강화도 조약은 하나의 그냥 단추야. 첫 번째 단추야. 알겠습니까? 그 중요한 조약은 전부 다 조일수호 조규라든가 무역규칙 그 이후에 맺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일본도 마찬가지. 미일 환신 조약은 이제 항구를 열겠다는 어떤 약속이고, 물론 2개 열었지만 그 이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 대표적인 거 영사재판권 이런 거.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다, 맞지? 이거 뭐 난징 조약에도 나왔지만, 맞죠? 강화도 조약 때도 뭐 그 치해복권이라고 하면서 영사재판권 인정 이런 거 우리 불평등 조약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왜 외국 애들이 이런 걸 다 왜 치해복권 왜 외국 하연이가 웃길래 쌤이 채팅창을 봤습니다. 무슨 거 아니었나? 자, 영사재판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얘들아, 우리 강화도 조약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뭐 미국인이겠죠. 미국인이 막 장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본 애들하고 뭔가 다툼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재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판을. 그렇죠? 미국 법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이 재판하겠다는 거야. 당연히 이거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미국한테 유리하겠어요? 이걸 똑같이 나중에 어디에 적용한 거야, 이거 일본 애들이. 대답해주면 고맙겠어요. 부를 때. 자, 뭐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그대로 적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일본은 개항을 하게 되고, 뭐 협정관세 이런 것도 있는데, 해볼까? 협정관세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거 무역하는데 그 세금을 매겨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외국 물건에 대한 세금 매긴다는 그 자체도 사실 없었던 게 시절이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러면 세금을 우리하고 협의해서 매기세요? 일본에서 되게 땡큐죠. 아니, 세금을 매길 생각도 없었는데 매기라고 하니. 근데 우리하고 원래는 자기 나라에서는 세금 매기는 거 자기 나라 마음대로 매겼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본하고 협의해서 한다니까 이게 불평등조약 몰랐던 거죠. 핸드폰 살 때가 똑같은 거야. 데이터 요금 이게 뭐 필요한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모르니까 막 집어넣고 그냥 맺어버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본이 개항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본은 이 이후에도 미국 말고도 네덜란드하고도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도 영국, 프랑스하고도 똑같은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서양과 이제 무역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맞죠?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그 밑에는 이제 우리의 개항 과정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같이 붙여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일본의 개항까지 다 살펴봤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 정도 되겠네. 우리가 이제 개항하는 과정을 할 때 이제 이런 거 잘 이해하면서 보면은 좀 더 한국사 좀 더 깊게 이해하는 거겠죠. 맞죠? 자, 이제 요거 이제 79페이지 내용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79페이지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자, 오늘은 얘들아, 그래도 요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 도 뒤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 요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알겠습니까? 자, 안녕. 안녕. 자, 지우고 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지워지긴 하지만 마르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마를 동안 뭐 할까? 너네 온라인 수업 이거 괜찮아요? 들을만 합니까? 자부하 근데 이거 한국사 수업만큼 이렇게 잘하는 수업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수업은 보통 보니까 쌤들이 등장 안 하시고 이게 뭐 태블릿 이게 줄 끄면서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시더라고. 끝말잇기 같은 거나. 그렇지. 한국사가 최고입니다. 너네 담임쌤 잘 만난 거야. 능력자야, 능력자. 이게 쌤만 할 수 있는 거야. 왜냐?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 제공되는 장비는 이 정도가 안 되거든. 나도 이거 어떻게 보여줘? 이거 보여주고 싶어. 이 카메라가 난 2대나 있어요. 2대 있고 막 이 조명빨이다. 조명빨 여기 막 조명이 있어. 지금 이 정도 해줘야지 너네가 보기 좋은 어떤 상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쌤들은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요.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 정도 나오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이 무슨 쌤은 학교쌤이 무슨 입에서 강사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막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알겠어요? 작년에 그랬었어요. 학교 나온 일 별로 없어가지고 나오면은 나와서 놀았어요. 수업은 뭐 어차피 온라인 수업 다 찍어놨는데 보면 되지. 뭐 그렇게 화장실 갔다 오지마.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할 거예요. 이게 마른다고 지금 기다린 거예요. 잡담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뭐 화장실 가는까지 말리진 않겠지만 뭐 살며시 떠났다가 오면 됩니다. 뭐 집인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나요? 맞죠? 갔다 와도 돼. 알겠어? 대신 휴대폰 들고 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알겠어? 자, 우리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흥선 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 에 대한 얘기. 난 진짜 한국사 하면서 되게 계속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일 텐데 내가 이걸 또 하나 하는 생각 계속 들어요. 이거 뭐 이게 학교마다 뭐 했던 게 다 달라서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 이게 중학교 때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다 해준 거거든. 근데 또 고등학교 가서 또 하니까 좀 반복되는 거라서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모르는데 내가 좀 다시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은 다 모른다 치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흥선대원군의 그 집권 과정까지만 하고 이 내정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19세기 조선의 상황, 19세기 초 조선의 상황을 갖다가 한번 복습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개항하기 이전의 상황을 갖다가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과정. 흥선대원군. 이 사람이 누군가? 네. 집권하는 거죠. 집권이라고 하는 말이 뭐 권력을 잡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그 과정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가는 걸로. 자, 일단 우리 19세기 초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일단은 나라가 엉망이었죠. 나라가 엉망이었으니까 개항하고도 꼬라지가 나가지고 나라 망했지. 이게 우리가 뭐 조선 후기 하면 생각나는 왕 하나밖에 없잖아 사실. 한 2명 정도 있잖아. 되게 유명한 사람은 맞죠? 영조, 정조. 교과서에서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영조, 정조 정도는 되게 알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라가 좀 그래도 괜찮다고 봤던 거였지. 왕권이 그래도 안정돼 있고 했던 시절이라고 배웠잖아. 맞죠? 근데 우리 정조가 1800년에 죽습니다. 180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1800년 이후에 순조가 집권하고, 물론 순조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정조인데 뭐 그 아들이 삐리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버지 연락 공부한테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애는 공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정조의 아들 순조도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던 건 사실이야. 근데 어떤 그때부터 좀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사실은. 자, 이때부터 누가 하느냐 우리 배웠을 거야. 사실은 이 안동김씨라고 하는 가문 들어봤을 거죠, 맞죠? 안동김씨. 이 안동김씨는 그 당시에 가장 그 강력한 외척 세력이었던 게 경주김씨입니다, 사실은. 경주김씨. 쌤은 경주김씨. 나라 말아먹었던 경주김씨 출신. 쌤 경주김씨예요. 그 당시에 강력한 외척 세력은 사실 경주김씨였습니다. 이 경주김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안동김씨 세력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키웠어, 사실은. 근데 이게 문제가 됐지. 오히려 이제 정조가 죽고 난 뒤에 이 안동김씨 세력이 더 커져버렸고, 나중에 또 안동김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어떤 세력일까? 풍양조씨라고 있어. 풍양조씨. 그러니까 안동김씨, 풍양조씨, 경주김씨 이 세 가문이 나라를 아름답게 말아들으셨던 이 시대. 뭐라 배웠습니까? 뭐라 배웠어요, 이게? 세도 정치라고 불렸죠. 세도 정치. 기억납니까? 맞죠? 세도 정치. 이 세도라고 하는 게 뭐 바르게 정치를 이끈다는 뜻이긴 한데, 근데 이 바르게 이끈 게 아니고 나라를 말아드셨다. 이 친인척들에게 모든 관직을 갖다가 매관, 매직 하셨죠. 농담 치면 좀 웃어줘라. 김하연 정도 좀 웃어주고. 구현은 머리만 보여요. 얼굴도 보고 싶은데 머리만 보이니까 숙여서 그런가? 자, 어쨌든 이 매관매직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그 당시 부정부패 문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은 정치 기관. 너네 그 의사 박문수 들어봤잖아요. 뭐 박문수 뭐 이제 부정부패를 찾아 떠나는 그 암행어사 이런 것도 다 이 시대 얘기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까? 정치 기강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그 다음에 이딴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겠니? 나라 재정이 엉망진창이었죠. 이됩니까?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이런 문제점들. 너네 중학교 때 중요하게 다뤘을 거야. 조선 후기 세금제도 하면 어떻게 배웠어요? 조선 후기 세금제도 기억나나요? 조선 후기 세금제도 뭐 있었어? 이게 대표적인 게 조선 정기 같은 경우면 특산물세도 있고 뭐 토지세도 있고 인두세도 있고, 인두세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군역 뭐 이런 거였거든. 정료세 좀 불안정하구나 지금.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세금 제도가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면 좀 많이 개혁이 됐죠. 대표적인 게 대동법 실시. 기억나나요? 특산물세 개혁했던 거잖아요. 맞죠? 그 말고 영정법 기억나나요? 이런 것들. 균역법. 오케이?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걸로. 알겠으니까 언젠가 내가 해줄게, 그것도. 자, 그런 세금제도 개혁을 통해 가지고 조선 후기가 되면은 삼정이라고 너네 기억나나? 전정, 분정, 황고. 기억나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세금제도가 정비가 되잖아.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게 되게 복잡한 거야,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정, 분정, 황고. 이게 엉망이었다는 말. 삼정의 문랑. 이렇게 배웠잖아요. 기억나는 걸로. 알겠습니까? 자, 그 재정이 악화는 그걸 말한 겁니다. 삼정제도, 삼정이라고 하는 이 세금제도 자체가 악화되고, 세금을 갖다가 엉망으로 걷으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는 거야? 맞죠? 농민들이 힘들어지게 되면 세금 내는 게 다 농민이잖아, 맞죠? 농민 봉기의 대표적인 농민들이 못 살겠다. 봉기가 일어나고, 대표적인 농민 봉기가 뭐가 있었어요? 이거 사실 농민이 아니었지만 사실 농민들이 가담하긴 했었어요.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났었고, 대표적인 이 조선의 어떤 그 실정을 보여주는 거죠. 1811년에 일어났던 사건. 채팅창에 아무도 안 적습니다. 좀 적어줘요. 그렇죠. 서지서 너 검도부인데 정말 잘하고 있어. 그렇죠. 우리 검도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검도부가 학습에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학급의 그 평균이 남달라요. 알겠습니까? 우리 검도부 화이팅. 자, 맞아요. 홍경래는 아닙니다. 홍경래는 물론 이 홍경래는 몰락한 양반이었고요. 뭐 과거 시험 계속 떨어지니까 이렇게 난을 일으킬 건데 부정부패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대표적인 농민 봉기라고 일단 포함하고요. 제일 컸던 건 뭡니까?